이거는 되게 미래의 일인데요. 이 로봇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에 자율 수술 로봇이거든요. 꿰매는 것만 이제 예를 들면 자율로 하겠다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 더 나아가면 이제 아예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히 풀리 자동화된 수술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게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로봇으로 한 거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그 영역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기업들 중에는 템퍼스 AI라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이게 템퍼스 AI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이 서학개미 분들이 또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종목입니다. 총 매수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13억 가까이 12억 5천만 달러 정도 매수를 하셨고, 순매수 기준으로는 2억 8천 달러, 지금 13위 정도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실 생소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 노벨 화학상 이 인공지능 개발을 한 개발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그 뉴스 보셨죠?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이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데, 이게 그 수많은 천연 물질, 합성 물질 중에 이제 좋은 약이 될 만한 성분들을 그동안에는 인간의 두뇌로 열심히 찾아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만, 인공지능이 이 일을 대신을 해주면서 시간도 단축하고 효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양한 곳에 쓰이겠지만 특히 이런 의학 분야에 매우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거라는 많은 분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또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그냥 챗 GPT에 뭐 물어보고, 요즘 뭐 다들 사주팔자 그걸로 보시고 연애 상담 그런 걸로 하시고 하는 쪽으로만 주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아직 그걸 체감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약간은 등한시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실제적인 높은 포텐셜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어려운 분야로 느껴지시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말 하는 분, 한국어 하는 분 중에는 이분처럼 이 분야를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명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이게 이번 인생은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 포기하는 걸로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회예요.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보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 전문 투자를 하고 계신 DHP의 창업자이기도 하시고,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 외래 교수도 하시면서 창업진흥원 비상임이사도 맡고 계신, 몸이 3개, 4개, 5개라도 모자라는 분인데 저희가 또 3프로TV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무릎 꿇었더니 나와주셨어요. 최윤석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윤섭입니다. 참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요즘 인공지능이 그 최윤석 박사님 전공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랑 진짜 잘 결합하고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발전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인공지능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기술이고, 인류의 분야를 막론하고서 인류를 거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특히 인공지능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제 여러 적용 분야가 있겠지만 또 의료 분야가 첫 손가락 꼽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 분야를 지금 이미 많이 혁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예. 우리 뭐 사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들어보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분야가 특히 좀 그런지 조금 더 공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의료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제가? 네. 일단 의료에 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느냐를 얘기하려면 조금 의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의료가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소개를 보시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온 용어가 정밀 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정밀 의료. 예, 영어로 하면 프리시전 메디슨 이렇게 하는데요. 기존에 그러니까 의료에서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어떤 의료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걸 이제 정밀 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가 의료에서 인공지능이 중요해지는 이유의 약간 맥락을 설명드리기 위함인 것인데요. 네네. 약간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현대 의학의 근간이 뭐냐면 그 근거 중심 의료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임상을 거쳐야
거친 과학적 자료가 있어야만 믿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근거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근거는 말씀하신 임상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치료법을 결정하거나 뭐 처방을 하거나 진단할 때도 아주 임상적인 근거, 특히 임상 시험에서 나온 근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학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게 네. 이제 네. 현대 의학의 거의 뭐 중심이거든요. 근데 근거 중심의 의료의 원리가 뭐냐면 말씀하신 임상 시험인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소위 그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 가지고 실험한단 말이죠. 예. 약을 먹인 그룹 쪽과 약을 안 먹이거나 뭐 플라시보를 준 그룹 비교해서 두 그룹의 약효에 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건 약효가 있구나 이 약은. 그러니까 요거는 약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예. 근데 요 근거 중심 의료 방금 말씀드린 임상 시험의 맹점이 뭐냐면 그룹과 그룹을 비교합니다. 예. 그러니까 1군의 그룹,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기 때문에 개별 사람 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과 그룹을 비교한다는 약간 당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약을 먹어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는 약효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표의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은 약효가 좀 더 많이 나온다거나 불필요하게 예. 혹은 이제 약간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우리가 왼쪽에 있는 분들이면 약효가 우리의 평균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이 개별적인 분들의 특성이 포함되지 않는 게 지금의 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정밀 의료라고 하는 쪽으로 의료가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컨셉이기도 한데 우리 뭐 맞춤 의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즘 좀 멋있는 말로 이제 정밀 의료 프리시전 메디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기존의 의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약을 써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약효가 있고 어떤 그렇지. 분들은 약효가 없고 어떤 분들은 또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두통엔 땡땡땡, 소화불량엔 땡땡땡 뭐 예. 이러는 게 예를 들면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특정 뭐 위암이다, 유방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모두가 똑같은 약을 먹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컨셉으로 발전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럼 분류에 맞게 그 각각 다른 약 맞는 약들을 맞는 먹어가지고 약을. 결과적으로 이제 모두의 효과가 있는 이게 정밀 의료의 목표. 저게 뭐 되기만 하면 정밀의료가 아주 좋은데 예. 얘를 먹여봐야 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지 먹여보기 예. 전에 그걸 웃지 않어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들이 일단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되고 어떤 게 다른지 알면은 이제 어떤 약을 먹일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예.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뭐 유전체 분석도 하고 무슨 뭐 아주 다양한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 환자가 이제 어떤 타입이다, 어떤 식의 그 분류가 된다는 것들을 결정하고서 이제 우리가 소위 정밀한 의료를 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데이터를 계속 측정하는 쪽으로 의료가 발전을 하고 있고 뭐 태어나기 전부터 데이터를 측정해서 죽고 난 이후까지 데이터를 측정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잘 분석하고 하려고 하면 결국에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논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딱 맞는 약을 찾으려면 예, 그 약일 수도 있고 뭐 진단법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의료적인 측면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직접 먹여보거나 적용하기 전에는 예, 그 사람 주변에서 나오는 다양한 뭐 유전 정보든 혹은 히스토리든 혹은 뭐 습관이든 예,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든 요즘 많이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쭉 보고 잘 들여다보면 이분은 요런 약이 맞겠구나, 요런 치료가 맞겠구나가 감이 오긴 올 텐데 예. 그거를 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 10사람이 달라붙으려면 그거는 왕이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저희 같이 이런 서민들은 뭐 꿈도 못 꾸는 거지만 인공지능이 그걸 도와주면 그게 된다. 될 거라는 이론이에요? 아니면 되는 것도 꽤 있어요, 요즘? 이미 그런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사업적으로 풀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 뭐 글로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오늘 뭐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 맥락이 이제 그 ETF 설명하는 예, 이제 예. 이 방송이어서 예. 특히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선도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사실 요 그림 자체를 거의 비슷하게 그 기업 설명의 자료에 보면 나오는 것이 템퍼스 같은 기업이거든요.
있거든요. 템퍼스 그래서 AI. 예, 템퍼스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중에서 그 세 가지 일이 있거든요. 뭐 유전체 기반으로 해서 진단하는 게 있고, 데이터 판매하는 데이터 라이센싱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또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지금 제일 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넥스트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의사한테 요 환자한테 요 다음에는 어떤 치료법을 쓸 것이냐 하는 걸 알려주는 뭐 인공지능 같은 거예요. 의사한테 알려줘요? 예, 의사한테 진료 보조를 해주는 다음번엔 인공지능인 이런 거죠. 치료를 쓰라고? 예. 뭘 근거로 저 친구는 그걸 의사한테 건방지게 알려줍니까? 방금 요 보시는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요. 예. 여기 아주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한 컨셉이 있죠. 요 특정 환자에 대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뭐 아는 진료 거예요? 기록일 수도 있고요, 유전 정보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병리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심전도라든지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그런 건 혹은 지금 의사들도 많이 다 쓰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총합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 뭐 논문들, 다른 환자 데이터들, 그리고 요 환자의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최적의 치료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를 해주는 뭐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공부 많이 한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네요. 그게 어느 정도의 차원인지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사람만큼 인공지능이 사고할 수 있냐, 혹은 뭐 인공지능만큼 사람이 기억할 수 있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분석할 수 있냐, 뭐 그런 예. 거랑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 저 많은 데이터를 다 일일이 고려하고 감안해서 치료법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으니 예. 저걸 인공지능 보고 저는 단순한 일에 속하는 건 인공지능을 시킨다. 특히 템퍼스가 보면 지금 뭐 나중에 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뭐 300페타바이트 이상의 뭐 이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템퍼스 AI가 환자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 미국에 있는 뭐 4,000개 이상의 기관들, 아마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연계가 되어 있고, 미국의 대학병원들 65% 이상, 그리고 미국의 종양내과 전문의 50% 이상이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병원들에 있는 진료 기록을 익명화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데이터를 병원들로부터 받는다. 예, 그래서 환자 진료 기록이든 이게 의료 영상이든 뭐 DNA, RNA 같은 서열 데이터든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템퍼스가 본인들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저렇게 해서 다양한 데이터로 진단을 좀 더 정확하고 쉽게 한다. 예, 요 세 가지 보면 뭐 여기 지노믹스, 데이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예. 요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업 파트인 지노믹스가 말씀하신 여기 특히 그 암 중심으로 진단을 정밀하게 해보겠다. 요게 이제 템퍼스의 사업 영역입니다. 그 의료 분야가 인공지능이라는 수단을 만나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건데, 예, 저는 인공지능 입장에서도 야, 인공지능 니 뭐 태어나서 뭐 한 게 뭐야라고 물을 때 예. 그 뭐 사람들이랑 잡담이나 하고 뭐 신기한 바둑이나 두고 이랬다기보다는 내 덕분에 암 환자가 좀 얼마나 많이 치료되는데요 라고 하면 인공지능도 스스로 뿌듯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분야가 예. 생명이 있다면. 네, 마치 인공지능이 이제 그 자아를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 인공지능이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죠. 여튼 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잘 발전시켜서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를 보게 되면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특히 빅테크들 포함해 가지고서 이 많은 분들이 꼽는 첫 번째 분야가 결국 의료 분야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꺼이 돈 쓸 만한 분야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인간의 건강이랑 생명을 다루는 분야만큼 이 파급 효과가 큰 분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파급 효과를 하면 결국에 돈이 걸린 문제여가지고 결국에 인공지능을 여기에 가장 먼저 써보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 이제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아니 의료가 되게 보수적인데 규제도 많고 이게 정말 첫 번째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짧은 호흡으로 보면 의료가 굉장히 보수적이죠. 의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건 조금 느리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의료만큼 어떤 기술 혁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은 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이 기술이 잘 증명되고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게 증명만 되면 굉장히 의료 속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밀 의료라고 하는 그 의료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이제는 뭔가 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고 여러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만 있으면 우리가 원래 의료가 되게 바랐던 이런 정밀한 의료, 맞춤 의료 같은 것들을 예. 구현을 해볼 수 있겠구나.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럼 그 아프면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기술 찾아가고 예. 아프지 않을 때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 돈도 좀 벌고 나중에 치료비로 써야 되니까 우리도 예. 그럴 텐데 뭘 좀 그럼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의료인공지능 분야에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보시면서 제가 알면 어떤 그 조금 더 세부적인 적용 사례들 혹은 기업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요 부분이 조금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5가지 유형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유형인데 뭐 사실 의료 데이터 치고 복잡하지 않은 게 없겠죠. 여기 나오는 건 주로 이제 환자의 진료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하고 인허가 받은 것도 되게 가장 많은 이제 유형인데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 그 이미지든 뭐 비디오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판독 보조하는 게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상장된 회사도 있죠. 저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루닛이나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연속적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예방 의료, 예측 의료를 구현하는 건데 이 환자가 병원에 있든 혹은 일상생활 속에 있든 이제 곧 아플 거다. 어떤 특정 질병이 발병할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주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알파폴드 단백질 구조 예측한다든지 혹은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뭐 리커전 파마스티컬 이런 기업들처럼 이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그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인데 뭐 수술을 보조한다든지 혹은 예.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처럼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수술을 자동으로 하는 로봇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이제 이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1번은 진료를 인공지능 해준다는 왓슨. 맞습니다. 그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시로 조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예. 유형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은 이제 조금 예전 이름이 됐는데요. 한동안 아주 유명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실패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IBM 왓슨 같은 이런 인공지능들이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예. 여기 이제 암 환자의 진료 기록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약을 이제 처방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의사에게 권고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또 다른 예시들도 보여드리면 요거는 구글이 만들었던 인공지능인데 여기 이제 그 전자 의무 기록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번 한 환자가 돌아가실 건지 혹은 뭐 그 장기간 입원할 건지 뭐 나중에 퇴원한 이후에 재입원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한다거나 혹은 아예 그냥 뭐 진단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네요. 네, 뭐 대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역할을 이제 매우 대체해 주는 거네요. 그게 최종적인 이제 뭐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특히 그 인허가도 지금 여기 이 유형이 가장 많이 있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혹은 이제 의료 현장에도 지금 도입 많이 되고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독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한다. 대신 예. 그래서 많은 그 인공지능이 이미 도입되고 있는 것이 영상의학과입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징 분야에서 먼저 발전을 했고 예. 또 이제 의료 분야에서 그러면 그 이미지 중에 그 학습할 데이터가 어느 과가 제일 많냐 하면 결국에 영상의학과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이게 결국에 그 한국에서 1호로 인허가 받은 인공지능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뷰노라고 하는 기업이 그 뼈 나이 판독 보조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고요. 네. 애들 키울 때 키가 잘 안 크면 성장판 검사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가서 저런 사진 한번 찍어본 적 있어요. 예, 요거를 이제 원래 손뼈 나이를 보는 건데 요걸 인공지능이 보조한다든지 혹은 이건 루닛이라고 하는 또 다른 되게 유명한 기업이 초창기에 했던 연구인데 예. 그 우리 건강검진할 때 흉부 엑스레이 찍으면 거기 이제 뭔가 암으로 의심될 수도 있는 덩어리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판독 보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리과든 뭐 안과에서 어떤 이미징을 본다든지 이게 점인지 피부 암인지 본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혹은 우리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디오를 보고서 판독 보조해 주는 인공지능 이런 거 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런 게 의사도 보면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도 기특하게 잘 보내 라는 정도라면 신기하긴 하지만 저걸 뭘 비싼 돈 주고 사 내가 보면 예. 되지 하고 내릴 거고 예.
이야, 이거는 의사도 발견 못하는 건데 이거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 구별을 좀 해보면 어때요? 뭐가 돈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단순 그 판독 정확도는 사실은 이제 인간 의사를 넘어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있다 없다라든지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것들은 놓치면 의사가 놓치지 저 녀석이 놓치진 않는다. 딱 그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매우 높은 정확도로 의사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잘 판독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아직 초기 성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이런 루닛의 이런 그 유방 촬영술 검사 이런 것들은 예. 최초로 이제 유럽에서 보면 의사를 대체하는 성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유방 촬영술 검사를 할 때 영상학과 전문의 2명이 판독하는 게 표준입니다. 예. 2명이 이제 그 이중 판독을 하게 되는데 여러 연구 결과들로 증명을 해가지고서 요 중에 한 명은 요 루닛의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고 하나가 놓칠까봐 둘이 하는 건데. 예. 실제로 이제 그 스웨덴에 있는 특정 병원은 요 루닛의 인공지능으로 의사 2명, 영상학과 전문의 2명 중에 1명을 대체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실제로 판독 과정에서 의사를 대체한 세계 최초의 결과인데 예. 지금 그 이제 도입 이후의 성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꽤 좋은 성과를 실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되게 현장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의사를 대체하는 정도까지도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건 같아요. 열심히 개발한 업체가 벌 수 있는 돈은 의사 인건비 플러스 알파 혹은 뭐 마이너스 알파.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를 둬도 되는 걸 이걸로 바꾸려면 의사보다 싸야 혹은 가성비가 좋아야 저걸 도입할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 그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그 어떤 기준으로 도입하냐. 결국에 병원이 요 그 사용료를 내고 도입을 네.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네. 그 의사 인건비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소위 그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이렇게 본다면은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객단가를 더 높일 수 있냐. 환자 객단가 저런 거 합니다라면 환자가 거의 돈 더 많이 내고 진단 받을 거냐? 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추가적인 더 비싼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 더 많은 환자 Q를 높일 수 있느냐. 혹은 그 단위 시간당 더 많은 판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이제 그 마이너스 C 코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의사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예. 혹은 뭐 콜센터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의료 소송을 미리 방지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에서 이제 병원이 뭔가 재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이런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뭔가 간접 비용, 콜센터 비용을 줄이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투자를 많이 받은 생성형 인공지능 회사가 있는데 예. 히포크라틱 AI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소위 생성형 음성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간호사를 대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인공지능들은 예를 들면 뭐 콜센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체한다. 예. 전화 받아주고 뭐 그러는가 봐요. 예, 그 실제 그러니까 전화로 예를 들면 진료한 이후에 뭔가 팔로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 그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예방으로 예측으로 구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병원 내에서 폐혈증 같은 감염 같은 거를 미리 예측한다거나 혹은 구글 딥마인드가 한 건데 어떤 뭐 이게 신장에 대한 되게 급성 신장 손상을 48시간 미리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요거는 이제 국내 기업인 뷰노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그 매출을 대부분 요걸로 올리고 있는 건데 딥카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요. 그 심정지를 미리 예측하는 인공지능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이거 병원 밖에서 요즘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연속 혈당계라고 하는 걸 씁니다. 붙여서. 예. 과거에는 이제 손에 핀 내가지고 그 순간에만 혈당을 딱 재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센서 말씀하신 센서를 붙여가지고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 연속적으로 혈당을 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 계속 쌓이니까 그 데이터 플러스 뭐 생활 습관 등등을 봐가지고 이런 이제 혈당 관리할 수 있는 조언을 주는 거죠. 그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조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그 특정 뭐 음식을 먹으니까 혈당이 잘 안 떨어지더라. 요거는 잘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조언을 주게 되면 당뇨병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쭉 말씀드리면 네 번째가 이제 오늘 나중에 아마 들으실 그 리커전 파마슈티컬 같은 이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 AI 기반의 그 신약 개발 뭐 이런 그 유형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약 개발이 결국에 되게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서 여러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조금 범위를 좁혀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뭐 타겟을 선정한다든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든지 임상 시험 혹은 인허가 받은 이후에도 이제 신약 개발 전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리커전 같은 기업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도 엄청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만큼밖에 이제 그 되게 적은 범위의 후보 물질밖에 이 스크리닝하지 못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은 더 많은 종류의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하는데도 더 짧은 시간과 더 적은 돈이 든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뭐 그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리얼 월드와 그 소위 인공지능 모델의 어떤 시너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과거 전통적인 실험을 막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런 것들로 지금 실험 기법이 좋아져 가지고 데이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 가지고서 여기 리커전은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하고 혹은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모델을 더 고도화시키고 요 모델을 더 고도화시키게 되면은 결국에 이 모델에서 새로운 가설 같은 게 나오고 요 새로운 가설 가지고서 또 실험을 하게 되면 또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요걸 이제 계속 이제 이 반복을 하면서 이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설이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생물학적인 실험이 원래 보통 가설 기반입니다. 어떤 예를 들면 특정 물질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혹은 이제 어떤 뭐 유전자를 뭐 변형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변화가 생길 거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과학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모델을 가지게 되면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연구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가설 이전에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서 그 가설을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고 들어가면서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신약 후보 물질을 그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항암제라면 예를 들면 특정 후보 물질이 이때 이 특정한 유형의 환자 혹은 암에 약효가 있을 것이다, 혹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을 돌려 가지고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먼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서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처음에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드리븐 되어 있는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연구하고 좀 비교해보면 사람이 할 때하고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연구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예. 이게 리커전이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리커전이 뭡니까? 리커전 파마스티컬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회사 이름이에요? 네, 기업이 있고요. 그 이번 이제 ETF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게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템퍼스 AI이고 예. 그다음 비중으로 많이 담게 되는 것이 리커전 파마스티컬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 리커전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이제 그 뭐 요즘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고 예. 방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그 리얼 월드와 월드 모델이 시너지를 이루는 그게 이제 리커전 이런 방식으로 신약 개발합니다라고 하는 되게 뭐 기본적인 모델을 설명을 제가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식이냐면 요즘에 이제 요건 셀 이제 논문인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상세포 그 버추얼 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연구들도 있고 혹은 이제 요건 네이처 논문인데 그 뭐 분자세포 생물학 분야의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뭐 유전체든 무슨 뭐 전사체, 단백체 이런 데이터가 엄청 우리가 지금 많이 갖게 되었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을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서 소위 이제 가상으로 인공지능으로 세포를 구현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원리를 다 학습시킨 어떤 기초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 모델을 만들게 되면 뭐가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어떤 특정 돌연변이를 우리가 만들었더니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뭔가 달라지더라.
라든지 혹은 신약 후보 물질을 뭔가 이제 테스트했더니 어떤 특정 세포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서 약효 혹은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를 실제 실험 없이도 시뮬레이션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물학 패러다임 변화랑 이게 아까 설명드리는 건데 원래는 과거에는 가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하고 그냥 데이터를 얻는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미래에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서 실험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거기 나온 데이터를 다시 이제 모델에 학습시켜가지고 또 모델을 다시 정교화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델이 더 정교해지고 그럼 더 정교한 실험 결과를 미리 예측해가지고서 또 실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게 약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다양한 생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약을 찾아내는 혹은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이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커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저런 방식으로 약을 찾는다, 신약 후보 물질을. 예, 이게 리커전의 이 IR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요게 리얼월드라고 하는 리커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뭐 유전체 데이터이든 뭐 전사체 데이터이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요거를 학습시켜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뭐 리커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의 인공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걸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서 또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 다시 그걸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의학에 말씀. 특화된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저 인공지능은 우리 그 유명한 오픈 AI나 구글이나 뭐 그런 곳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갖다가 빌려서 훈련만 잘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GPU도 사고 뭐 하면서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사실 뭐 인공지능을? 제가 리커전 내부적인 얘기를 이렇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곳들은 기술 공개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이제 이 템퍼스 같은 기업들과 협력을 많이 하면서 그 GPU를 또 엄청 많이 사가지고 예. 내부적으로 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기업의 경쟁력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GPU를 통해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또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의학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구나.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걸로 돌려서 약도 만들고 하고 돈도 벌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 우리는 개발 중이에요라는 정도입니까? 지금 리커전이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것이 그건데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가지고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I로 찾은 신약 후보 물질이 최종적으로 인허가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뭐 추적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최초가 될 거냐 이런 것들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가능성 높은 그 첫 번째 후보 중에 하나가 리커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제일 처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냥 기존 방식대로 찾는 것보다 더 빨리 찾아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잘 찾았냐? 예. 그걸 봐야 되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신약 개발이 다 저렇게 될 거고, 그럼 신약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들 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해서 돈 벌고 또 연구하고 기반이 많이 뭐 달라지거나 환경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매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뭐 다양한 실험과 뭐 다양한 임상 시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인공지능으로 뭐 대체한다거나 더 효율화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도움 되겠어라는 쪽이세요? 아니면 야 이제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 다 죽었다라는 쪽이세요? 중간인데요. 뭐 다 죽었다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벤처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에게 투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게 그 스몰 몰레큘 저분자 화합물일 수도 있고 혹은 항체 신약일 수도 있는데 그 되게 어려운 타겟들, 그러니까 기존의 실험적인 방식으로 좀 그러니까 공격하기 어려웠던 질병 타겟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조금 성공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물질을 찾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네, 새로운 물질을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것들로 생성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초기 성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유망한 것 같습니다. 네. 걱정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럼?
걱정은 결국에 이제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도 결국에 신약 개발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예. 임상 비용은 똑같이 들 거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크리닝하고 파인딩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매우 뛰어나서 전체 비용을 많이 줄여주면 예. 그러면 꽤 이제 돈값을 하는 인공지능인데 예. 신약 개발이라는 게 처음에 스크리닝하고 파인딩하는 데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쪽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뭐 어쨌든 리서치 인력들은 초기에 파인딩을 하려고 고민할 테니까 예. 리서치 인력들의 결국 인건비가 줄여주냐? 인건비 그런 걸 혹은 뭐 텐데. R&D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줄여줄 수 있고 결국에 또 이렇게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실험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한데 이제 이 시뮬레이션은 빠르기 때문에 시간도 아껴주면 결국에 비용도 줄여주는 것일 텐데요. 그렇군요. 그 말씀하셨던 결국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 신약 개발도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예. 임상 시험을 면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우리가 뭐 동물 실험, 사람에 대한 뭐 임상 1상, 2상, 3상을 해야 하는데 그때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슬라이드 보시는 게 이런 뭐 리스크인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리커전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몇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도 이제 조금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중단을 하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시면서 이제 투자 저거야 뭐 어쩔 결정을 수 하시면 없죠. 저게 확실하게 100%다 되면 뭐 진짜 그런 거면 신약 개발 인력들 다 죽었다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ETF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이게 의료인공지능이 앞으로 아주 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신약 개발 포함해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몇몇 기업들은 매우 잘 될 텐데 예. 그 특정 기업을 어디가 잘 될까 때 찍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뭐 말씀드린 이 ETF 같은 것들에 조금 이 분야 자체에 투자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뭐가 될지 모르니까. 예. 마지막 그 유형의 그 의료 인공지능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결국에 이제 수술 로봇에 대한 것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뭐 다빈치 로봇 이런 거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사실 수술 자체에도 이제 전체 과정에 걸쳐 가지고 인공지능이 되게 많은 혁신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대표적인 것이 결국에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수술 로봇이라고 하는 게 다빈치 로봇인데 예. 지금 다빈치 수술 로봇은 어떤 거냐면 자동화는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거의 조이스틱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은 그걸 그대로 로봇이 움직여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되게 많은 수술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예. 그 외과 의사들이 그런 그 이 수작업으로 로봇을 움직이지만은 예를 들면 이 힘을 감지하는 뭐 기술이라든지 수술 중에 뭔가 촉각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이 시각적으로 이제 뭐 3차원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조직면을 더 명확하게 보고 해부학적인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수술을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쓰거나 혹은 이제 뭐 그 어떤 뭐 생검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그 카테터를 폐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더 잘 넣게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지금 이제 이런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곳들이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쓰이면서 네. 기업들도 그걸 하나씩 채택을 해서 네. 성과를 읽어 나가고 있다는 건데. 네.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되게 미래의 일인데요. 우리 지금 자율주행차 많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네. 예. 이 로봇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에 이게 그 자율 수술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만 예를 들면 이제 이 꿰매는 것만 이제 예를 들면 자율로 하겠다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 더 나아가면 이제 아예 사람이 그 우리 레벨 5 자율주행차인 것처럼 아예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히 풀리 자동화된 수술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로봇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봉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예. 인공지능을 해가지고서 이 자동으로 수술한다. 수술의 일부를 지금 자동화하려고 한다. 이런 연구 개발들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투자 대상인지는 2부에 이어지는 하나증권의 박승진 애널리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전해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최윤촉 박사님으로부터 요즘 의료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영역이 어떤 식으로 대강 결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까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배워봐야 알아봐야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하나증권의 박승진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이 이제 의료 분야와 결합되면 뭐 다양한 톡발력이 있을 거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그 영역으로 진출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뭐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보다는 이제 지금은 기대를 형성시키고 있는 기업들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예. 것 같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기업들 중에는 뭐 템퍼스 AI라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리커전이라는 기업이 있고, 뭐 좀 더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 중에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예. 미국 기업 중에는 좀 포지션들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템퍼스 AI. 예. 제가 제일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템퍼스 AI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이 서학개미 분들이 또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반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서학개미의 최 종목까지는 뭐 테슬라가 있지만, 이 템퍼스 AI가 한 13위 정도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총 매수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13억 가까이 12억 5천만 달러 정도 매수를 하셨고, 순매수 기준으로는 2억 8천 달러. 그래서 이게 지금 13위 정도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실 생소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가지고 이제 환자 맞춤형 치료, 그리고 또 신약 개발을 돕는 회사다라고 좀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순환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 단계별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마다 유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병의 진행상도 다 다르고, 이 부분들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서 어떤 약이 더 잘 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지 더 잘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가져간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게 서비스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유전자랑 질병 검사 서비스 부분이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7%, 75% 정도의 비중을 좀 차지하는 비중을 가져가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유전자와 질병 검사.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하고 질병 검사도 하고. 맞습니다. 그럼 제가 저 유전적으로 무슨 미래에 걸릴 수도 있는 병이 뭔가요? 네. 알고 싶습니다. 네네. 뭐 얼마예요? 뭐 200만 원이요? 뭐 낼랍니다. 네. 하면 이제 거기 매출 그거 검사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내 거가 가면 그게 저 기업에는 데이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개인의, 물론 이제 익명화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좀 데이터를 쌓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전자에서 뭐 어떤 질병이 뭐 어떻게 발병하기가 좀 쉬운가, 이런 특징들, 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가장 잘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내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누적을 시키고요. 이 데이터를 누적한 것들을 이 의료기관들이라던가 뭐 제약회사 이런 쪽으로, 연구기관 쪽으로 판매를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할 때 어떤 게 더 잘 치료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뭐 그 부분들은 사실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거고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이라던가 뭐 조금 더 가면은 뭐 RNA, 뭐 DNA 이런 분석들, 뭐 단백질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이걸 가지고 원인과 뭐 진행 상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템퍼스 AI가 지금은 저 같은 환자들 개인들한테 돈 받고 검사해 주는 매출이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앞으로 저게 정말 환자를 더 잘 고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라면, 네. 저 데이터는 사갈 거 아니겠어요? 병원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들한테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를 지켜보면, 네. 저 친구들 하는 얘기가 맞았구나, 네. 좀 아닌가 보구나 판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이 검사하는 부분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76%가 이 검사하는 쪽에서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데이터 쪽을 판매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분석해서 이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는 부분들의 서비스 패키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게 결국은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검사하는 비용보다는 데이터 분석하는 게 결국 마진이 훨씬 더 높게 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진단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진단하면서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이걸 또 판매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약간 선순환 구조가 좀 형성되는 비즈니스의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AI가 들어간 단어가 이제 또 기업명에서 조금 더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예. 이게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템퍼스 랩스라는 기업명을 가지고 있다가 2023년에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명을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시대의 그 흐름을 또 따라가는 기술 발전에 대한 반영을 하는 기업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또 더 끌게 되는 이런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초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하게 오른 건지 이건 너무 올라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 건지를 네. 뭐 유망한 분야로 진출한 기업이면은 확실한데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20% 하다가 막 70% 하다 그러면 네. 70%에서는 팔았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또 나중에 또 100%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알기 어렵죠 그게. 알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대표적인 성장주의 특징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프론티어의 비즈니스를 가져가면서 이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들, 결국은 이 계약들이 늘어나고 이 빅파마들 기준으로 이 계약을 계속적으로 따내는 그림들, 그리고 또 이 기술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 기대치들을 계속 반영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 뭐 고성장에 대한 기대를 계속 당겨오는 프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뭐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게 사실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핫할 수 있는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인수합병도 좀 활발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현금은 좀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고 이 엠브리 제네틱스라는 회사를 또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 쌓는 속도를 좀 더 빨리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엠브리 제네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유전성 암이라던가 희귀 질환 쪽에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 쪽에 이제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 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이 기존의 데이터들과 융합을 해서 또 매출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서도 저희가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하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더 쌓아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출이 그래서 사실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저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2025년에는 일단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 규모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1분기 실적까지는 저희가 이제 손실을 나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했는데 일단은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연말까지는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에비타 기준으로 해서 500만 달러 정도의 뭐 약간 지금 아직은 좀 작은 금액이 될 수 있지만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것 자체가 템퍼스 AI 기준에서는 좀 더 큰 의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제 리커전이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사실은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8위 정도의 상반기에 매수를 좀 많이 하셨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상반기 기준으로는 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가 이제 매수가 됐고 뭐 총 매수 금액으로 하면 한 5억 3천만 달러 정도가 매수가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테크에 대한 기대치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반영하는 기업이고 이 고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여기 적어놨지만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데 이걸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사실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 평균적으로 뭐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돼야지 뭐 신약이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중간 단계들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단계를 굉장히 단축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보면은 리커전 파마시티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로봇과 AI 기술을 통해서 유령 물질들을 더 빠르게 발견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자동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엄청나게 좀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물질을 또 시뮬레이션 하면서 발견을 해내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을 하나씩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과정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이니까 공장에서 맞습니다. 로봇 일 예. 빨리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빨리 해요. 예, 실험들을 좀 빨리 해나가고 그리고 또 기존의 데이터들을 쌓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유령 물질들을 좀 더 가능성 높은 물질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비즈니스에서 실적을 매출을 좀 일으키는 부분들은 빅파마들과의 좀 협약 그리고 서비스 이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약 발굴을 하는 빅파마들을 도와주는 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엘이라던가 로슈 이런 기업들과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계약을 따내 가지고 한 분야의 그 빅파마가 가지고 가는 이 분야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면서 시장 물질에 대한 시험들을 좀 대신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계약을 좀 따내는 부분들, 매출을 좀 일으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들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자료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선택한 신약 개발 선두주자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빅파마에 앞서서 엔비디아도 사실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AI를 가지고 이 빅파마들을 좀 보는, 그러니까 메디컬을 좀 보는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여러 가지 GPU부터 시작해서 이 엔비디아가 AI를 쭉쭉 끌고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실제로 투자를 상당 부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회사들에 예, 맞습니다. 리커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3년에 이미 $5천만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금을 실어놨고 이 부분들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사실 뭐 AI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컴퓨팅에 대한 부분 외에 제약 쪽,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이 시너지를 좀 내는 비즈니스를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리커전이 매출을 좀 더 일으키는 구조에 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 활용되는 분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파마들에게 실제로 이제 계약을 따내면서 현금 조달이나 투자 금액을 조달해서 이걸 베이스로 이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보시면 로슈라던가 뭐 사노피 그리고 또 바이엘, 머크 같은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신약 개발을 협조해주는 도와주는 이런 비즈니스를 끌고 가고 있고 지금 이미 총 계약 가치가 $200억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비즈니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약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네, 계약 맞습니다. 가치 $200억라는 건? 예,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실험이라던가 유령 물질들을 찾는 부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게 이 타겟팅하는 부분들의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좀 축약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노출이 된 거를 러닝 개런티 방식으로 받나 봐요? 아니면 네, 그냥 맞습니다. 찾아주면 고생했어 몇 시간 걸렸니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하나씩 쪼개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진행이 될 때마다 이 돈을 받기 때문에 이 매출을 중간중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 개발업체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네, 라이센스 맞습니다. 아웃해서.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또 다른 포인트들은 이게 직접 또 개발을 하는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이 일어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사실 실제로 이게 직접 또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들은 좀 있고요. 사실 이게 또 성공을 거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또 더 수익성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슈가 있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한 이상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좀 앞서 있는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쨌든 매출을 수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들을 끌고 가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술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현금을 좀 더 많이
놓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부분 R&D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에 따라서 추후에 이 성장성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텐데 지금 일단 이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2027년 중반까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지금 사실 추가적으로 자금 또 끌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R&D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고성장 혁신 기업들, 프론티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이나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고마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사실 아직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익을 아직 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 매출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미 상장되어 있는 신약 개발 전문 업체들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네. 저기는 특징이 우리는 사람 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쪼아서 네. 신약 개발을 해요.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약 개발 업체에 비해서 밸류가 많이 높게 형성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사실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숫자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라던가 비용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구원이 훌륭한 연구원이 50명 모여 있어요 하는 신약 개발 업체들이 꽤 있는데 네. 우리는 연구원은 10명밖에 없는데 인공지능이 아주 빨리 돌아가 네, 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저 회사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그 밸류를 어떻게 볼 거냐는 네. 얼마나 빨리 좋은 약들을 많이 후보 물질을 개발하느냐 네, 네.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앞으로? 지금은 사실 이제 약간 이 빅파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이게 대형 계약사들의 제약사들의 좀 계약을 얼마나 끌고 어떻게 오느냐. 하느냐? 예, 그게 그걸로 결국은 지금 캐시카우처럼 비즈니스를 좀 매출로 만들어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좀 깔고 가고 결과적으로는 이 신약 개발의 임상 단계 사실 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약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네. 임상 단계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느냐 이런 프로세스를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기업은요? 네, 다음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이 들어보신 기업들이긴 합니다. 이게 또 지금 보시면 얘는 로봇 쪽에 이제 특히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또 꽤 있으시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제 사실 로봇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고 그리고 또 이게 매출 구조를 보면은 고마진의 시장, 이 고가의 시스템의 시장을 이미 시장 선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속품이라던가 시스템, 이 서비스를 계속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수술을 대신 해주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환자의 이렇게 손을 직접 대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 대신에 이 조종 장치를 가지고 이 3D 화면을 보면서 로봇을 조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봇 팔에 이제 작은 카메라나 수술 도구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더 정교하고 미세한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로봇 수술하는 장비 파는 회사. 네,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가장 큰 비즈니스의 비중이 이제 로봇과 이 관련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결국 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면도기와 면도날 이런 비유를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로봇을 팔아서 일단 시장은 이미 선점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한 25% 정도 됩니다. 얘도 24%, 25% 정도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예. 이 직접 판 이후에 이 소모품들 결국은 저기 달려있는 칼이라던가 수술 도구들 일회용 도구들을 파는 부분에서 한 60% 비중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제 선점을 한 이후에 이 소모품들을 판매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뭐 로봇 시장 규모 보시면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시고 뭐 연평균 16% 정도의 성장률을 쭉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시장 점유율 80% 가져가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 시장 성장과 같이 이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와. 예.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11%에서 18% 정도 매출 증가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다른 회사는 수술용 로봇 만드는 무슨 핵심 기술이 없나 보네요. 저희 회사가 80% 넘게 차지하는 걸로 보면. 뭐 경쟁사들도 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시장 자체가 선점의 효과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다빈치가 먼저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브랜드는 아직 검증 안 돼서 못 쓴다 뭐 이런.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이게 비용이 크게 초기 비용이 또 크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얘를 어떻게 이제 또 AI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정교하고 이제 좀 미세한 수술을 좀 진행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이제 이 시스템이 계속 분석을 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수술 영상을 그동안 쌓아놨던 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중요한 해부학적인 특징들이 여기 수술하면서 발견이 된다라던가 낮에는 뭐 출혈이 감지가 된다 내지는 뭐 어쨌든 인간이 좀 발견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은 이런 거를 조금 더 최적의 경로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대처를 할 수 있게 알려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들을 데이터를 누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충분히 훌륭한 회사인 것 같은데. 네. 트렌드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은 또 경쟁사들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이 매출을 좀 지속시킬 수 있다,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앞서 두 기업과는 좀 다르게 어쨌든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이익을 좀 내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뭐 매출 성장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7%에서 17% 중반까지 좀 나오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19% 정도의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1분기에도 7억 달러 정도 이익이 좀 났던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 7억 달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억 달러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데. 네, 그래서 현금도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 R&D 여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또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 살짝만 언급을 드리면 이게 멕시코 쪽에서 또 생산 거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80% 정도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뭐 USMCA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 정부가 뭐 30%도 얘기했다가 뭐 중간에 또 세율을 계속 바꾸고 이런 협상 과정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또 이제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관세가 부과되는 이 포지션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관세 영향이 굉장히 또 좀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조금 독점적인 좀 굉장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가격 전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물론 관세 리스크가 없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이 관세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좀 계속되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네요. 슬슬 이제 많은 병원들이 도입을 할 거고 점유율은 높고. 저 회사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 세 기업 중에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또 이 재미가 조금 덜할 수 있는 주가 측면에서 저처럼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나 그냥 어필할 수 있는. AI 측면에서는 이제 좀 고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이제 상대적인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는 조금 낮은 기대치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또 반면 또 이제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오픈 AI 나왔을 때, 야, 이 자식 대단하다. 뭐 별걸 신기하게 다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후발주자 인공지능들, 뭐 구글에서 나오는 거, 아마존에서 나오는 거 해보면 다 잘해요. 뭐 그 말이 뭐냐면, 이거는 처음에 인공지능이 뭐 나와서 잘한다는 게 진입장벽이 아닌 것 같구나. 뭔가 그 설비 때려넣고 뭐 GPU 더 넣고 하면 그냥 시간 문제인가 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요. 뭐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뭘 해요. 잘하는데 네. 과연 후발주자들이 그럼 우리도 할래요 할 때 네네.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냐라고 네. 물을 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왜 노하우가 없겠어요. 그런데 또 그냥 하면 또 따라가는 것 같아서 후발주자가. 네. 그래서 그 진입장벽이 있으면 꽤 높은 그 멀티플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네. 야 이게 진입장벽 없는 거면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네네. 그래서 그 로봇 수술하는 다빈치가 네. 매우 듬직하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또 저는 템퍼스 AI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를 또 누적하는 비즈니스를 또 먼저 선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뭐 노하우야 뭐 그렇다 쳐도. 예. 그래서 템퍼스 AI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사업개미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지 네. 않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각각 개별 기업 주식 사지 말고 네. 불안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골고루 잘 적당히 담은 ETF를 만들었으니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뭐 그러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 저희가 계속 저희 말씀을 나누면서 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개별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좀 차별화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네. 굉장히 또 이 개별 리스크가 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성장을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개별 리스크들이 불거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약간 조금 이제 이 ETF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효과들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투자의 도구로서 ETF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뭐 기존에 국내에 상장된 ETF들을 보면은 뭐 AI ETF 국내 기업들로 만들어진 ETF가 또 상장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요 종목 이 원큐 미국 메디컬 AI ETF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미국 기업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또 이제 첫 번째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을 나눴던 이 세 기업들 템퍼스 AI와 리커전 그리고 또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가 예. 높은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좀 선도주자로서의 포지션들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가 한 25% 정도 이 분기 리밸런싱이 되는 ETF고요. 리커전이 15% 그리고 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10% 이런 구조를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도하는 기업들의 비중 가중치를 좀 더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포지션들이 확장되는 과정에 수익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들어있고, 네, 맞습니다. GSK도 들어있고, 네. 뭐 노바티스라든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또 다 사실 앞서 세 종목들은 또 엮여 있는 구조들도 또 있습니다. 예. 매출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 다 엮여 있고 뭐 고객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산업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바스켓으로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ETF의 사실 또 특징이고 장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 10개의 종목의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퍼스 AI가 25%면 저러다가 템퍼스 AI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전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네. 다시 25%로 네. 맞추시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분기 리밸런싱이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ETF에서 리밸런싱 기간이라는 거는 이 해당 일이 됐을 때 기준 일이 됐을 때 기존에 정해놨던 룰대로 다시 비중을 조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그 조정을 1년에 뭐 한 4번 정도?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해요? 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종목에 따라서는 이제 수시적으로 이제 조정하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은 이 종목의 설명에 이제 나와 있는 이 기준일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으면 그냥 개별 종목으로 저렇게 그냥 쭉 담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리밸런싱이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네, 특히 이제 ISA 계좌 쓰시는 분들은 네, 네. 참 좋은데 그게 개별 종목을 못 담을걸요? 그죠? 개별 종목을 사실 뭐 접근하기 힘드신 부분들도 있고요. ETF가 사실은 이런 조금 이제 그 바이오라던가 좀 고성장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사실 다 분석하기 어려운 예. 뭐 이제 섹터나 산업 같은 경우가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구조를 조금 더 탈피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좀 접근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실 ETF를 또 보실 때 이거를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다 오픈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ETF를 가지고 개별 기업을 어떻게 또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이 원큐 미국 메디컬 AI를 통해 가지고 또 살펴보실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원큐 미국 메디컬 AI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종목들을 하나하나 배워봤네요. 뭐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셔도 좋은데 이런 거 이제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 우리나라 상장된 시장에서. 종목입니다. 뭐를 검색하면 됩니까? 언제 상장돼요, 이건? 7월 22일 날 상장되는 종목이고요. 예. 뭐 사실 뭐 여기 있는 키워드를 뭐 검색하시면은 메디컬 검색하시면은 아마 이 종목만 나오지 않을까. 예. 네, 오늘 하나증권 박승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인공지능과 의료에 결합된 투자 영역에 대한 공부를 자세히 좀 해봤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재미있는 주제 등장하면 또 최윤석 박사님 또는 박승진 애널리스트님 저희가 또 모셔서 이런저런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